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태조실록이 되겠습니다. 3대 왕입니다. 태종은 1367년에서 1422년까지 살으셨습니다. 이름은 방원, 자는 유덕, 아버지는 태조 이성계이며 어머니는 신의 왕후 한씨다. 비는 원경왕후로 민제의 딸이었습니다. 태조는 아들들이 대개 무인으로 성장했지만 이방원은 무예나 격구보다는 학문을 더 좋아했습니다. 성균관에서 수학하고 1383년 우왕 9년에 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했습니다. 정정을 즉위시키고 정사공신 1등이 되었으며 개국공신에도 추록되었습니다. 1400년 정조 2년에 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하고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해 11월 정종이 양위 형식으로 물러나자 왕위에 올랐으며 세종 4년 1422년 5월 56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시호는 공경이며 묘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헌능입니다. 태종실록. 태종실록은 조선 3대 왕 태종의 원년 1400년 11월부터 18년 1418년 8월 10일까지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모두 36권 1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종 8년 1420년 8월부터 편찬하여 세종 13년 1439년 3월에 완성하였다. 편찬 책임자는 지추 주관사 병계란과 동기 춘 주관사 윤회 신장 등이었지만 도중에 병계량이 죽자 1430년 4월에 사국을 의정부로 이전하고 좌우 정승이었던 황희와 맹사성이 윤회 신장과 함께 편찬 책임을 맡아 1431년에 완성하여 인쇄까지 마쳤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을 확립하기 위해 공신과 외척들을 조정해서 제거했다. 1403년에는 3년 전에 일어난 이거의의 난을 들춰 이거의와 이절을 기양시켰다. 1407년에는 곤세를 부린 처남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서인으로 폐하하고 사사하였다. 같은 해 유숙본을 축출하고 1414년에는 자녀 공신들도 부원군으로 봉해 정치 일선에서 은퇴시켰다. 1401년에는 문화부를 혁파하고 의정부 구성으로만 최고 국정을 하위케 하여 의정부제를 정립하였다. 1405년은 의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육조 기능을 강화해 육조 직계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육조 장관을 정삼품 전소에서 정이품 판소로 높이고 좌우 정승이 장악했던 문무관의 인사권을 2조 병조로 이관하였다. 1413년 지방제도를 개편하였다. 1410년에는 호포세를, 1415년에는 포백세를 폐지하였고 서울 차대법을 만들었다. 태종은 유학을 크게 장려하여 1407년과 1411년에는 권학사목과 국학사의를 정하고 사부학당을 건축하였으며 1415년에 거북선을 개발했다. 시대를 꿰뚫어 본 양녕대군. 1394년 양녕대군은 태종 이방원의 큰아들로 태어났다. 이름은 제이고 자는 후백이며 부인은 광산 김씨 김한도의 딸이다. 1404년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문장과 글씨에서 뛰어났다. 부왕 태종이 그가 쓴 경회로의 현판 글씨를 보고 깜짝 놀랐다가는 일화가 있다. 자유분방한 성품으로 예의 범절이 엄격한 궁중 생활을 싫어했다. 그래서 몰래 궁궐을 나가 사냥과 풍류를 즐겼다. 이런 행동이 태종에게 알려져 몹시 꾸중을 들었지만 그저 풍류만을 좋아했다. 더구나 상왕 정종의 애척과 사통하고 매형의
촉과도 통정했다. 또한 세자의 자리를 뿌리치기 위해 일부러 방탕에 빠진 상을 했다. 그러던 중 부왕과 어머니 원경 왕후의 이야기를 엿들은 후부터 그녀의 행동은 더욱더 방탕에 빠졌다. 부왕과 어머니의 대화는 충령과 양령이 바뀌어 태어났으면 하는 말이었다. 양령의 셋째 동생 충령은 학문을 좋아했고 성품이 인자했다. 이에 양령은 부왕의 마음을 알고부터 충령에게 세자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 일부러 미친 짓을 일삼았다. 어느 날 태종이 군사들과 함께 평강으로 거동했다. 이때 양령은 측근 몇 명과 함께 시흥으로 사냥을 나갔다. 더구나 그는 산속에 기생들을 불러 사냥한 고기야수를 먹고 마시고 놀았다. 이날 궁궐로 돌아올 때는 양령 악공들에게 풍악을 울리게 하고 자신은 그 앞에서 춤을 추었다. 그로 인해 종로 일대는 구경꾼들로 인산이례를 이루었다. 또한 지중추부사 곽정의 첩 어리를 동궁으로 납치한 다음 그녀와 동정하면서 매일 치마폭에 묻혀서 지냈다. 그의 방탕 생활이 태종에게 알려지고 동궁의 별감에게 죄를 물어 곤장으로 벌한 뒤 공주 관노로 내쫓았다. 그리고 어리를 동궁으로 데려오는데 일조한 사람들을 기양 보냈다. 어리는 동궁에서 쫓겨나고 세자 역시 송도로 내쫓겼다. 그러자 조정 대신들도 이구동성으로 세자를 패하고자 했다. 조정 대신들의 핏발 같은 상소에 결국 태종의 마음이 움직이고 말았다. 그 전까지 태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양령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조 판서 황희가 세자의 폐위를 말렸다. 폐하 고정하옵소서. 만약 큰아들을 패하고 동생으로 대신하면 분명 재앙이 따를 것입니다. 세자께서 비록 미쳤다고 하지만은 소신의 생각으로는 성군이 될 인품을 지녔습니다. 태종은 황희의 반대에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에 화가 난 태종은 황희를 기양 보내고 말았다. 그렇지만 황희는 양령을 꿰뚫어 보았다. 그가 일부러 미친 척 한다는 것과 성군이 될 자질이 충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양령의 세자 폐위 문제가 거론될 때 둘째 동생 효령대군은 착각을 하고 있었다. 형님께서 폐세자가 되면 내가 세자로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효령은 열심히 학문을 닦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양령이 그를 찾아와 말했다. 효령아, 아직도 부왕의 뜻을 모르겠느냐? 세자는 이미 충령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은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다. 효령은 형의 뜻을 알아들은 후 곧바로 양주 회암사에 들어가 그는 불교에 전념하며 1435년 세종에게 회암사 중수를 건의했으며 원각사 조성도감도 제조로 활동했다. 1465년에 반야밀다 신경을 국문으로 번역했고 그의 온각경을 수교하기도 했다. 6 임금을 거치면서 91세까지 장수했다. 두 형들이 이렇게 떠난 1418년 6월 태종은 셋째 아들 충령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였던 것이다. 태종실록 간추린 야사. 천운을 타고난 태종 이방원. 형 방과가 정종 임금에 오르고 동생 이방원이 동궁으로 책봉되었다. 형제의 싸움을 2번이나 겪은 정종의 비 김씨는 남편에게 간곡히 청했다. 상감마마 불안합니다. 동궁의 눈을 보면 허기진 짐승이 먹이를 노리는 듯합니다. 하루빨리 임금의 자리를 동궁에게 물려주시고 마음 편히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루하루를 가시방석에 있던 정종은 마침내 자신과 식소들의 목숨을 위해 왕위를 방원에게 내주었다. 드디어 방원이 경복궁에서 조선 3대 임금 태종으로 즉위했다. 즉위 후 태종은 정종을 태조를 태상왕으로 격상해 모셨다. 그렇지만 태조는 태종 방원에게 두 왕자를 잃은 아픔으로 태상왕 자리를 뿌리치고 옥새를 가진 채 함흥으로 들어갔다.
이에 태종은 용서를 빌기 위해 함흥으로 사람을 보내 문안을 드리곤 했다. 하지만 이성계는 태종이 묘 문안차 오는 즉시 화살로 쏘아주겠다. 이때 생긴 말이 바로 함흥차사다. 이에 고민에 쌓여 괴로워하는 태종을 위해 태조의 친구 성성린이 자진해서 나섰다. 신이 함흥으로 부왕의 마음을 돌려보겠나이다. 차사로 명된 성성린은 나그네 차림으로 백마를 타고 함흥에 도착했다. 그는 이성계가 머무는 근처 언덕에 불을 피운 후 밥을 짓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이것을 바라보던 태조가 신하를 그에게 보냈다. 언덕에 도착한 신하는 말을 걸었다. 이보시오,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여행 중인데 그만 날이 저물어 이렇게 밤 말 먹이를 주고 이곳에서 하룻밤 묵으려고 한다오. 신하는 곧바로 돌아와 선비의 말을 전했다. 이 말을 들은 태조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했다. 읽고 반갑게 태조를 만난 성성리는 여러 가지 도를 들어가며 말했다. 그러자 태조는 갑자기 고함을 쳤다. 그대를 믿은 내가 어리석구만. 도대체 그대는 누구를 위하고 있는가? 만약 방언을 두둔하는 것이라면 한마디도 하지 말고 썩 물러가게. 태조의 분노에도 물러서지 않고 말을 이었다. 고정하시옵소서. 만약 신의 말이 지금의 주상을 위해서라면 신의 자손들이 대대로 장님이 될 것입니다. 성성년이 맹세에도 불구하고 태조는 끝까지 고집을 끊지 않고 결국 그를 죽이고 말았다. 그 후 태조는 함흥에서 몇 해를 보내고 있다가 그때 태종에게 한 신하가 묘안을 내놓았다. 상감마마, 무학대사와 부왕은 옛날부터 막역한 사이랍니다. 이분에게 청을 청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태종은 좋은 묘소라 생각해 무학대사를 불러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무학대사는 이렇게 말했다. 부자 사이지만 정말 기막힌 운명이군요. 감히 능력 없는 땡중인 내가 그만한 능력이 없답니다. 명을 거둬 주시옵소서. 하지만 무학대사는 태종의 강곡한 부탁에 손을 들고 말았다. 태종의 명을 받은 무학대사가 함흥에 도착했다. 무학대사가 찾아오자 태종은 반갑게 맞이했다. 대사께서 이곳까지 웬일이오? 혹시 대사께서도 발칙한 놈을 위해서 온 것이라면 그만 돌아가시오. 태조의 말에 무학대사는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웃었다. 상감마마, 오랜만에 보는 보댁이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소승은 옛날 생각으로 상감마마와 얘기나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무학대사의 말에 태조는 자기와 한방을 쓰자고 했다. 몇 날 며칠 무학대사는 태조와 함께 지냈지만 한 번도 태종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태조에게 확신을 얻은 무학대사는 어느 날 밤 태조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상감마마, 제가 드릴 말씀에서 조금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상감마마께서 생각한 것처럼 태종은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태종 역시 상감마마의 아드님 아니십니까? 더구나 지금 보위를 맡기실 아드님은 태종밖에 없지 않습니까? 태종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일구신 대업을 누가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천하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태종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또다시 실망한 자들이 칼을 들 것입니다. 무학대사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한 태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며칠 후 태조는 함흥에서 항공을 하게 되었다. 기품에 들뜬 태종은 성 밖으로 직접 나가 태조를 맞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자 하류는 태종에게 이렇게 공고했다. 폐하, 태성왕의 노염이 풀린 것이 아닙니다. 태상왕을 맞이할 천막기둥을 반드시 아름드리 나무를 쓰십시오. 이상하게 생각한 태종이었지만 하륜의 강곡한 청에 천막기둥을 아름드리로 세웠다. 태조가 도착한 후 천막 쪽에 서 있는 태종을 바라보는 순간 그만 분노가 치밀었다. 순간 활을 꺼내어 태종을 향해 쏘았다. 그러자 태종은 어떨결에 천막 기둥 뒤로 몸을 피했고 그 순간 화살은 기둥에 박히고 말았다. 그러자 태조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재수가 좋은 놈이야. 정말 하늘이 돕는구나. 이렇게 중얼거린 태조는 옥새를 태종에게 집어 던졌다. 이에 눈물을 머금고 옥새를 받은 태종은 태상왕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장치 도중 기분이 좋아진 태종은 태상왕의 만수무강을 위해 잔을 올리는 순간이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루는 급하게 태종을 제지하면서 일러 주었다. 폐하 저기 보이는 술통으로 가셔서 잔에 술을 따라 중간을 시켜 올리셔야 합니다. 태종은 하륜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렇게 술을 받아 마신 이성계는 소매 속에 현려의를 꺼내 술장에 던지면서 중얼거렸다. 저 나쁜 놈을 하늘이 도와주는구나. 이젠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늘이 도운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지기였습니다.